관 뚜껑이 열리는 순간 제 자식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장례식장 안은 숨소리조차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였고 제 영정사진 앞에는 제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가 상주로 앉아 있었죠. 그런데요. 그 관 속에 있어야 할 제가 그 관이 있는 빈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그 말을 했던 순간 제 아들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며느리는 입술이 떨리면서도 눈만 번쩍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 평범한 엄마입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저는 혼자 장사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머니, 강남이면 부자 아니에요? 아니요. 부자 아니에요. 저는 그저 떠나지 않고 버틴 사람입니다. 남들처럼 잘 살아서 남은 게 아니라 어떻게든 버티다 보니 남아버린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그리고 그 집을 포함한 제 재산이 제 자식들을 괴물로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정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사건은 석 달 전 동네 병원에서 시작됐어요.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CT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췌장 쪽에 그림자가 보여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셔야겠어요. 췌장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났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진료실 문을 나오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대학병원 예약을 잡아놓고도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확정도 아닌데 괜히 오버하면 애들도 잠 못 자고 나도 잠 못 자고. 그런데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들켜버렸습니다. 둘째 딸 은지가 제 가방에서 예약서를 본 거예요. 엄마, 이거 뭐야? 대학병원 예약? 췌장내과? 엄마 어디 아파? 저는 웃으며 둘러댔어요. 아니야. 그냥 검사 조금 더 하는 거래. 하지만 딸은 바로 오빠한테 전화했겠죠. 다음 날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 민수는 초조한 얼굴이었고 며느리 혜진은 너무 차분했어요. 차분하다 못해 준비된 사람처럼. 혜진이 제 앞에 앉자마자 말했죠. 어머니, 정밀검사 언제 받으세요? 저희가 같이 가야죠. 그리고 혹시 몰라서요. 미리 정리하실 것들 있지 않으세요? 전 순간 말을 못했습니다. 무슨 정리? 혜진은 아주 공손한 미소로 단어를 조심스럽게 골라 말했어요. 통장 같은 거요. 집 명의나 보험 수익자 같은 거요. 요즘은 다들 미리 하시잖아요. 제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검사도 안 했는데 벌써 통장 집 보험이 나왔어요. 제가 천천히 말했죠. 혜진아, 엄마는 아직 확정된 게 없어. 그러자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지시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혜진은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그 공손함이 더 무서웠어요. 치매 오시기 전에 서류 정리해 두는 게 서로 편하지 않아요? 그 말이요. 치매, 서류 정리, 서로 편하다. 저는 아직 멀쩡해요. 밥도 하고, 장도 보고, 돈 계산도 하고.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정신 잃을 날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작게 말렸습니다. 혜진아, 지금 그런 말 하지 마. 그런데 혜진이 아들 팔을 가볍게 잡으며 속삭이듯 말했죠.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감정은 나중 문제야. 그때 딸 은지가 전화로 끼어들었어요. 스피커폰이었거든요. 맞아, 엄마. 우리도 엄마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딸이 이어서 했던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솔직히 오래 고생하시느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서로한테 낫잖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오래 고생하지 말고 빨리 끝내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딸은 그 말을 현실이라고 포장했지만 제 귀엔 빨리 죽어달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은지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그 말하는 거니? 딸은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니, 엄마. 그런 뜻 아니고 그냥 준비하자는 거지. 혜진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갑자기 상황 나빠지면 진짜로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지금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거죠. 정리. 그 말이 입에 붙어 있었어요. 마치 저는 이미 정리할 대상인 사람처럼. 검사 당일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에 따라왔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종양인지 염증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3개월 후 재검사하죠. 지금 당장은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미묘했어요. 다행이 아니라 계산이 들어간 표정. 병원 복도에서 혜진이 아들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뒤에 있는데도 들리게 말하더라고요. 일부러. 3개월이면 그 사이에 정리는 해야죠. 나중에 갑자기 나빠지면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근데 엄마가 싫어하잖아. 혜진은 웃었습니다. 조용히, 차갑게, 싫어해도 해야지. 오빠, 이건 우리 미래야. 그날 밤이었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거실에서 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험은 확인했어? 아직. 엄마가 말 안 해. 통장 비밀번호라도 알아내야지. 어떻게? 걱정하는 척하면서 어머니가 판단력 흐려지기 전에 우리가 챙겨야지. 그리고 그 말이 또 나왔어요. 치매 오기 전에.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내 심장 소리가 거실까지 들릴까봐. 내가 이렇게 키웠나?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 자식이 제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당장은 괜찮으시대요? 응,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래. 다행이다. 그런데 엄마, 이번 기회에 정리하실 거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무슨 정리? 은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엄마,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고 싶으세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은지야, 너 지금 엄마 장례식 얘기하는 거니?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요즘은 웰다잉이라고 해서 다들 미리 준비하잖아요. 우리 친구 엄마는 60에 미리 다 계획하셨대요. 장례식장도 예약하고 수의도 고르고. 엄마는 아직 그럴 나이 아니야. 엄마 68이면 충분히 생각해 볼 나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알아야 하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은지와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민수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장례식장 안내 책자와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요즘은 미리 장례식장 계약해두면 할인도 받고 좋대요. 그리고 이건 집 증여 계약서인데요. 혜진이 빠르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집을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이 훨씬 적어요.
물론 어머니는 계속 여기 사실 수 있고요. 명의만 옮기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우리도 엄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대학 등록금도 학자금 대출받아서 스스로 냈고 결혼할 때도 엄마한테 도움 하나 못 받았잖아요. 혜진이 날카롭게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집도 받고 차도 받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우리가 받을 게 확실하잖아요. 너희들이 엄마한테 받을 게 확실하길 바라는 거구나.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제 인생 전부를 바쳐 키운 이 아이들이 지금 제 앞에서 제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오늘 그만 가라. 엄마, 가라고 했어. 당장 나가.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아이들에게 소리 지른 적 없는 제가 그날은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나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이들이 두고 간 장례식장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혜진의 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저렴. 어차피 조문객도 많지 않을 듯. 저는 책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장례식을 준비한다면 저도 제 장례식을 준비하겠다고. 하지만 제 방식대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평소엔 잘 안 쓰지만 그날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검색창에 이렇게 쳤죠. 생전 장례계약 유언장 공증 유류분 기부 유언.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장례지도사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틀 뒤 박성훈 씨가 집으로 왔어요. 40대 중반, 말수는 적고 눈빛이 단단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말했죠. 제가 제 장례식을 준비하고 싶어요. 가족 몰래요. 박성훈 씨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몰래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용히 그러나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치매 얘기, 서류 정리, 통장 비밀번호, 보험, 그리고 그들의 눈빛. 박성훈 씨가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히 계약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요?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어머님의 인생 정리입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복수라는 말은 싫었지만 정리라는 말은 이상하게 숨이 트였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가 남긴 걸 틀고 싶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 다 녹음했어요. 박성훈 씨는 잠깐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님, 약속 하나만 하시죠. 뭔데요?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어머님 삶을 세우기 위해 하십시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무너지고 싶지 않아요.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말했죠. 자녀분에게는 유류분이 있어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어머님 뜻대로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최소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할게요. 둘째,
공증을 받았습니다. 서류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다. 셋째, 장례식장을 예약했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날짜는 한 달 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저는 계속 녹음했습니다. 민수가 전화할 때마다, 은지가 집에 올 때마다, 혜진이 말할 때마다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 민수와 통화하는 소리가 녹음됐습니다. 오빠,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는 알아냈어요? 아직. 엄마가 안 알려주시려고 해.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 인생 시작이잖아요. 빨리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그래. 그리고 보험금도 확인해야 하고. 시어머니 장례는 간소하게 해야 남는 게 많죠. 꽃도 최소한만 하고 음식도 간단하게. 하나하나 기록됐습니다. 제 자식들과 며느리의 민낯이. 어느 날 아침 민수와 은지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 집 시세가 지금 얼마나 돼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냥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요.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동네가 강남인데 아파트 시세가 꽤 오르지 않았어요? 친구 말로는 10억 가까이 된다던데. 저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엄마가 30년을 살았어. 너희 아빠랑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이 동네가 강남도 아니었어.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는 부자가 아니야. 그냥 한 곳에서 버텨온 거지. 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공손하게 말했죠. 그래도 어머니, 지금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야. 정리는 내가 알아서 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확정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유언장 작성과 공증을 마쳤습니다. 제 전 재산 중 법적으로 자녀들에게 가야 하는 최소한의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동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총액은 약 10억 원. 강남 아파트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자녀분들이 많이 섭섭해 하실 텐데. 괜찮아요. 이미 마음의 정리는 끝났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은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엄마, 무슨 일이에요? 재검사 받았는데 안 좋대. 뭐가 안 좋은데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췌장암이래. 말기래.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두어 달이래. 전화기 너머로 아이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 놀람 속에 섞인 아주 작은 다른 감정을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딸은 울먹였습니다. 엄마, 왜 이제 말해? 그런데 저는 느꼈습니다. 그 울음 속에 섞인 아주 작은 안도 같은 걸요. 확신은 없지만 제 가슴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장례식은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들은 바로 대답했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또 녹음기를 켰습니다. 며느리 혜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통화 중이었죠. 오빠, 그러면 우리가 움직여야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 인생 시작이잖아. 그 말이요. 그리고 혜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해. 꽃도 최소, 음식도 최소. 괜히 거칠해 하지 말고 남는 게 있어야지. 아들은 머뭇거렸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 내가 너희한테 남길 건 돈이 아니라 교훈이다. 장례식 날 아침, 박성훈 씨 차를 타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같은 건물인데 제가 예약한 방은 3층 VIP실, 아이들이 예약한 빈소는 1층. 박성훈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CCTV와 음성 연결됩니다. 모니터 속 1층에는 제 영정사진이 걸렸고 아들과 딸, 며느리가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이상했어요. 저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맞나? 조문객이 들어왔습니다. 이웃, 교회 사람들, 아들 회사 동료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렸고 딸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혜진은 울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들어올 때마다 눈빛이 바빠졌어요. 얼마나 왔나? 누구 왔나? 누가 뭐라고 하나? 저는 그 눈빛을 VIP실 모니터를 통해 똑똑히 봤습니다. 오후쯤 식사 자리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의 친구들 같았어요. 혜진아 힘들지? 그러게. 근데 너희 이제 집 걱정은 덜겠다. 그런 말하지 마. 왜? 솔직히 말해. 이제 진짜 너희 인생 시작이잖아. 혜진은 잠깐 침묵하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들 듣는다. 그게 부정이 아니었어요. 맞다는 말을 관리한 거였죠. 오후가 되자 제 오랜 친구들도 왔습니다. 함께 시장에서 장사하던 친구들, 교회 친구들이었습니다. 민수야, 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너희 둘 키우고 밤낮 없이 일하셨잖아. 네, 알아요. 너희들은 효도 많이 해드렸니? 그 질문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분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 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한 번도 편한 적 없으셨어?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게 많아요. 저는 VIP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빈소에 사람들 거의 빠지고 가족셋만 남았을 때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오빠 발인 끝나면 집 정리해야지? 응. 변호사도 알아봐야 하고 유언장 같은 거 없겠지? 없을걸. 엄마 그런 거 못해. 그때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날카롭게. 없겠지 뭐. 근데 은지야, 너 결혼할 때 지원받았잖아. 그거 빼고 계산해야 공평하지. 딸이 발끈했습니다. 내가 뭘 지원받아? 100만 원이 끝이야. 그래도 받은 건 받은 거지. 그럼 언니는? 살림은 다 해줬잖아. 아들이 화를 냈어요. 지금 엄마 빈소 앞에서 뭐하냐? 그런데도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화낼 시간 없어.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우리도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잖아. 현실. 그들의 현실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돈만 있었어요. 저는 VIP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허망해서요. 그때 박성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네. 이제 끝내야죠. 박성훈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용기 내세요. 어머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밤 9시. 빈소에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 몇 명만 남아 있었어요. 박성훈 씨가 들어가 말했습니다. 유가족분들,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특별한 부탁을 남기셨습니다. 발인 전에 꼭 틀어달라고 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영상을 남겼다고요? 딸도 놀랐고 혜진은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영상인데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성훈 씨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 속 제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고인께서 영상 남기셨네. 저는 화면 속에서 조용히 말했죠.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진실을 남기려 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제 자식들이 제 장례를 준비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녹취가 흘러나왔습니다. 첫 번째, 혜진의 목소리. 치매 오시기 전에 서류 정리해 두는 게 서로 편하지 않아요? 빈소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두 번째, 딸의 목소리. 솔직히 오래 고생하시느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서로한테 낫잖아.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세 번째, 혜진의 속삭임.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 인생 시작이잖아. 장례는 간소하게 해야 남는 게 많죠. 그 순간 사람들이 상주석을 받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딸은 손으로 입을 막았고 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화면 속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새벽부터 밤까지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제가 살아있는데도 제 죽음과 돈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정적? 그 정적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그때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검은 코트를 입고 천천히 들어갔어요. 엄마. 아들이 비명을 지르듯 불렀고 딸은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세상에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한번 보고 아이들을 한번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병원에서 말기라며.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말기는 거짓말이었다.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엄마는 멀쩡한데 이걸 꾸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 말했어요. 대신 이것만은 진짜였어. 췌장에 그림자가 있었고 의사는 3개월 후 다시 보자고 했지. 저는 잠깐 멈췄다가 또렷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재검사 결과를 받았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담당 교수님이 그러셨어. 그림자는 염증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이상 없습니다. 경과만 지켜보면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아무 이유 없이 악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눈빛. 저는 그 시선을 받아내며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은지야, 그리고 혜진아. 혜진이 움찔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시작했잖아. 내가 살아있는데 내 돈과 내 장례를 정리하려고.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한 말 기억나니?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 인생 시작이라고. 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그 눈빛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사과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거든요. 망했다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유언장이야.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 딸이 울먹였어요. 엄마, 제발. 저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화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엄마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게 서러웠어. 그리고 아들을 향해 말했죠. 민수야, 너는 말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그만해라고.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고 그제야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 재산은 집을 포함하면 대략 10억이다. 사람들이 놀랐지만 저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어요. 나는 부자가 아니다. 그냥 강남을 떠나지 않고 버틴 사람이다. 그 세월이 쌓여 남은 게 집 한 채와 통장 몇 개다. 저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유류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아동복지단체에 기부한다. 혜진이 그제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잖아요. 재산은 자식들한테. 저는 혜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연한 건 없어. 내 재산은 내 인생이야. 내가 어디에 남길지 내 마음이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효도는 부모가 죽어서 하는 게 아니야. 살아있을 때 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장례식으로 나는 너희에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으로 돌아간다.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빈소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아들의 엄마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성훈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장례식장이 멀어졌습니다. 제 인생의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 집은 바로 팔지 않았어요. 급하게 처분하면 손해니까요. 대신 내가 살 집부터 옮겼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수십 통이 와도 저는 받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자녀분들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작성하셨고 공증까지 받으셨으니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재판은 결국 유언장 유효로 정리됐습니다. 기부도 진행됐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더 놀란 건 아들이 며느리와 이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딸이 어느 날 박성훈 씨를 통해 전해왔어요. 엄마 오빠가 이혼했대. 이혼 이유요? 간단했습니다. 장례식 이후에도 혜진은 멈추지 않았대요. 오빠 어떻게든 되돌려야 해. 엄마 마음 풀어야 해. 법으로 막아야 해. 우리 인생이 걸렸어.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내 엄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구나. 그제야 아들은 자기 삶이 얼마나 비뚤어졌는지 알았대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식사 배달도 했습니다. 바쁘게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유언장은 유효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아동복지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재단에서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귀하의 기부금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돈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게 기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은지였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이야기 좀 해요. 어떻게 여기를? 박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엄마가 여기서 봉사하신다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너는?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희를 키우셨는지,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은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장례식 그 이후로 저는 매일매일 악몽을 꿨어요. 엄마가 관에서 나오시는 꿈을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민수 오빠도 많이 후회해요. 혜진 언니랑 이혼했어요. 알아. 박 선생님한테 들었어. 오빠도 엄마 만나고 싶어 해요. 용서 구하고 싶대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화가 났던 건 너희들이 유산을 탐냈기 때문이 아니야.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엄마를 죽은 사람 취급했다는 게 서러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후회하는 게 진심인지 아니면 유산을 못 받게 돼서인지 엄마는 모르겠어. 엄마,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돈은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엄마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저는 은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은지야, 엄마도 너희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 너희들은 엄마의 자식이니까.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엄마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거든.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천천히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지만 약속해. 다시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재산 문제는 끝났어. 엄마는 이제 최소한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가 쓸 거야. 내 인생을 위해서. 알겠어요, 엄마. 저희는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필요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이들과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민수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계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조용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작은 회사 다녀요. 연봉은 적지만 보람은 있어요. 그래,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돈에 집착했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제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손목시계였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가 평생 시계 없이 사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아서 샀어요. 엄마한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물하는 거예요. 저는 시계를 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엄마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약속해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냥 차 한잔하러, 밥 한 끼 먹으러, 산책하러 옵니다. 돈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유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와 자식으로 함께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 작은 원룸에서 살고 봉사활동을 하며 제 인생을 삽니다. 아이들에게 헌신하던 그 엄마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그날 엄마가 살아 들어왔을 때 나 진짜 죽고 싶었어. 저는 아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희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덧붙였죠. 정신 차리게 하고 싶었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로 아들은 엄마가 아니라 사람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가짜 장례식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왜? 너무 심했던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심했지.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변하지 않았을 거야.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엄마도 배웠어. 참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엄마, 진짜 사랑은 때로는 아프게 하는 거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니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 엄마도 감사해. 너희들이 변해줘서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효도는 부모가 죽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저는 제 가짜 장례식을 통해 아이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교훈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권리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유난히 마음에 남았다면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한 번쯤 겪어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늦게나마 알게 됐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늘 참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부모도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사실을요. 제 선택이 모든 분들께 맞는 답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는 자식을 끝까지 품고 살고, 누군가는 거리를 두고 살고, 누군가는 마음속에서만 부모 노릇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헐값에 내줄 필요는 없다는 것, 부모라는 이유로 존엄까지 내려놓을 이유는 없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부모니까 참아야지라는 말로 제 인생을 뒤로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라 늦게 배운 자기 존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라도 작은 위로나 공감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로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걸 느끼실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조용히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조금 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